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 첫 번째 화면처럼 2차 인플레라는 거대한 웨이브, 파도가 밀어닥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마조마한데요. 사실 2차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까라는 걱정을 미국에서는 이제 범피로드라는 표현을 쓰고, 범용화된 표현으로는 스티키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잘 안 잡히는구나, 끈적끈적하게 잘 안 잡히는구나, 이런 국면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파월도 물가가 잘 안 떨어집니다. 물가가 떨어져야 금리 인하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텐데, 물가가 예상 밖에 잘 안 떨어지는 그런 국면, 역시 파월도 좀 굉장히 당황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할 텐데, 물가가 잡힐까? 여러분께 좀 죄송한 표현이 될 수 있지만 물가는 원래 안 잡힙니다. 물가는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물가는, 제가 이 그래프를 그리면서 가설을 세운 게 IMF 외환위기 때나 팬데믹 경제위기 때 그 정도는 물가가 전년보다 떨어져 있을 거라고 가설을 세우고 이 그래프를 그렸지만, 그 어떤 해를 막론하고 물가 데이터를 추계한 이래로 우리나라 역사상 물가가 전년도보다 떨어져 본 적은 없습니다. 물건의 가격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비교해서 2%대로 떨어져 주느냐, 그게 물가 잡힌다라는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서민이 체감하는 그 물가는 물건 가격이지만 통화정책의 수장으로서는 물건 가격이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다라는 이야기를 전제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중심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스티키 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했는데 23년 중반까지, 약 6월까지는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23년 6월 이후로는 횡보하는 모습이에요. 특히 최근 들어서 3.1, 3.2, 3.5 물가 상승률 오히려 반등하는 모습 속에서 물가가 잘 안 잡히는구나, 스티키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스티키 인플레이션, 물가가 잘 안 잡히는 현상은 왜 있을까? 이론적으로도 말씀 먼저 드릴게요. 물가가 오릅니다. 그러면 이것저것 가격이 다 오르죠. 그러면 당연히 임금 좀 올려달라고 요청이 강해지죠. 그러면 임금 인상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그게 또 반영된 가격이 형성돼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스파이럴, 소용돌이 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도 인플레이션이 한번 진입하면 쉽게 인플레이션 잡히기 어렵습니다. 이론적으로도 그렇지만 또 통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재밌는데요. 22년 파랑색, 23년 빨강색, 그리고 올해 24년 연두색으로 제가 표현했는데, 이게 물가 상승률의 개념은 전년 동월 대비 등락률이니까 22년에는 지붕처럼 올라갔죠. 23년에는 지붕을 거꾸로 한 U자형으로 움직이죠. 다소. 그러니까 다른 변수가 없다라고 전제했을 때 통계적으로 봐도 기저효과에 따른 전년 동월과 비교한 물가 상승률이기 때문에 24년 상반기까지는 물가 상승률이 통계적으로도 안 잡힌 채 올라갈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23년에는 22년 고공행진을 했던 그 물가랑 비교하니 물가가 빨리 잡히는 듯 했지만 24년에는 나름 23년 잡혀갔던 그 물가에 비교하니 잘 안 잡힐 것이다. 통계적으로 봐도 스티키 인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 스티키 인플레이션, 2차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꼭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첫 번째가 바로 그 배경부터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견조한 경기 흐름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23년에 3분기 5.5, 4분기 3.4, 그리고 지금 현재 24년 1분기 추정치가 2.5%, 5.5%까지 금리 인상한 나라 맞나 할 만큼 미국 경제가 매우 강합니다. 견조합니다. 미국 경제가 견조한 흐름을 보인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그만큼 가계가 소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수요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어떻게 물가가 잡히겠습니까? 특히 미국의 물가 흐름이 왜 이렇게 높게 유지되는가를 볼 때 물가를 해부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물가 상승률이 추계할 때 우리가 소비하는 460여 가지 소비 품목을 가중평균한 게 물가 상승률인데, 그걸 해부해 보면 일부가 식료품, 일부가 에너지, 그리고 나머지가 근원 물가인 거예요.
근데 근원 물가 중에서도 근원 상품을 제외한 근원 서비스 물가가 보시는 것처럼 안 잡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식료품 물가는 나름 잡혔고 에너지 물가가 나름 잡혔는데 에너지 물가 다시 올라갈 거라는 걱정이 한 가지 있죠. 그리고 근원 서비스 물가가 잘 안 떨어집니다. 미국 경제가 견조하다 보니까 임금 상승률이 나름 4% 위에서 높게 유지돼요. 고용시장이 탄탄하니까. 그러니까 서비스 물가도 잘 안 떨어집니다. 결국 미국의 견조한 경기 흐름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 다음 2차 인플레이션 올 것인가 라는 그런 거대한 질문이 등장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또 한 가지가 불안한 국제 유가의 흐름입니다. 재밌는 것이 계속 물가는 전년 동월과 비교해야 된다 이 말씀 드렸는데 23년 7월은 22년 7월과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22년 7월에 국제 유가가 120달러였어요. 근데 23년 7월은 지금 67달러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에너지 물가의 기여도가 마이너스인 겁니다. 마이너스 기여도인 거예요. 그랬으니까 물가가 빨리 잡힌 겁니다. 근데 24년 상반기 중에는 23년 상반기와 비교하니까 국제 유가가 이제 오름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앞에 보여드렸었던 이 에너지 물가의 기여도가 마이너스였는데 23년 내내 근데 24년 4월부터는 플러스 기여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마저도 물가가 안 잡히게 만드는 요인으로 또 작용할 겁니다. 그 불안한 국제 유가 흐름을 저는 항상 전망할 때 미국 에너지정보청의 전망치를 준용하고 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모든 경제전망 기구들이 EIA 전망치를 전제로 깔고 전망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1분기 국제유가보다 2분기보다도 3분기가 당분간 WTI든 브렌트유든 다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국제유가 상승 흐름이 야기돼서 특히 중동방 불안 문제가 더 심각하게 이렇게 전개된다 그런다면 국제유가가 다시 90달러, 100달러 이렇게 인접하면 2차 인플레이션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불안한 요인이에요. 또 세 번째 요인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중국 디플레이션이 완화되는 현상이에요. 굉장히 재밌게도 23년 한 해 내내 중국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근데 지난 일이죠, 어제 그저께 중국 물가가 발표됐는데 0.7, 0.1%로 플러스로 전환은 됐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중국의 경기 부양책 때문에 중국 물가가 플러스로 반등할 것으로 지금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름 중국 디플레이션 현상이 세계 물가의 하향 안정화를 가져왔는데 중국 물가가 올라가 버리면 특히 중국 경기가 부양되면서 그러면 더 많은 변수가 등장한다. 2차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겁니다. 또 2차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만한 우리가 종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정말 많은 변수들이 또 등장합니다. 볼티모어 교량이 붕괴돼요. 근데 미국으로 향하는 자동차 수입액의 15%가 볼티모어 항구를 지나요. 그러면 이 항구를 지나지 못한다면 더 많은 물류비를 지급해야 된다든가 혹은 공급망 차질을 우려가 있어요. 물류비 상승 요인이 됩니다. 또 지정학적 불안 때문에 중동 전쟁이 어떻게 확전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시나리오는 보시는 것처럼 STEO라는 포캐스트 이렇게 하늘색처럼 전개될 것으로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바라보고 있지만 중동 전쟁이 어떻게 확전되느냐에 따라서 그 상단으로 가는 녹색처럼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2차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만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세 번째는 기후변화인데요. 아까 지정학적 불안 얘기했지만 국제 유가뿐만 아니라 수에즈 운하 같은 경우도 세계 무역량의 12%가 통과하는데 전쟁으로 이 수에즈 운하를 통항하지 않고 우회합니다. 그럼 물류비가 가중되죠. 대륙을 통과했던 이 배들이 선적했던 배들이 이제 대륙을 우회해야 돼요. 물류비가 가중되고 공급망 차질을 가져오죠. 공급발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기후변화 얘기를 했는데 기후변화는 곡물 가격을 급등시켜요. 왜냐하면 여기저기 이상기후를 만들어요. 가뭄, 폭우, 자연재해, 메뚜기 때 재앙 이런 것들이 들이닥치기 때문에 곡물 가격도 급등시킵니다. 근데 재밌게도 한 가지 재밌는 물류비에도 기여를 한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은데 파나마 운하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파나마 운하를 가보시면요 여기가 협곡을 지나는 곳이어서 굉장히 재밌게도
이 기후변화 때문에 이 수심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대형 화물선이 여기를 통과하지 못해요. 우회합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해서 2차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변수들이 많아지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중국인데요. 중국이 경기 부양책으로, 소비 진작책으로 2구 환신을 발표했어요. 2구 환신은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보조금을 준다든가 규제를 적용한다든가 빨리 자동차를 교체할 경우 뭐 보조금을 더 추가적으로 준다,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인데, 자동차 과거에 2구 환신했을 때 판매량이 급등했었던 것들을 생각해보고, 또 가전제품에 대해서 2구 환신 정책으로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가전제품 판매가 급등했었던 걸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이 중국의 수요를 촉발하고 중국 경기 부양을 일시적으로라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중국의 디플레이션을 완화시켜서 2차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변수가 됩니다. 결국 한국은 어떨까? 한국 물가는 어떻게 될까? 한국 물가도 23년 7월까지는 2%대로 내려왔는데 다시 3%대로 올라온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4월 달에 국제 유가 급등하고요.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변수들, 더군다나 한 가지는 환율이죠. 환율이 치솟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나라의 수입 물가를 다시 올려놓습니다. 그럼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 대략 한 3개월 후에 격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를 자극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물가 안정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더군다나 총선 전까지 전기세 인상이라든가 공공요금 인상을 계속 미뤄왔었는데 이걸 어쩔 수 없이 채택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세수 부족 때문에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할지도 우려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2차 인플레이션으로 전개될까, 아니면 그냥 세수 부족으로 갈까, 둘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으로서는 2차 인플레이션 국내적인 요소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야기됩니다. 한국은행은 현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상반기 2.9, 하반기 2.3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또 근원 물가 같은 경우도 상반기 2.4, 하반기 2.0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 전망 자체가 뒤틀린다면 당연히 금리 인하는 더 멀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통화정책 기조를 무시하고 우리 한국 내만 살펴봤을 때도 금리 인하라는 것 자체가 더 점점 멀어지는 국면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발제를 우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발제를 했는데 뭐 질문도 좋고 뭐 아니면 이견도 좋고 뭐 공감의 표현도 좋고 한 분 한 분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네. 뭐 질문과 함께 네. 좀 교수님 견해를 좀 듣고 싶어서요. 네네. 엊그제 한국은행 총재께서 네. 기준금리, 어쨌든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하고 얘기한 게 예. 미국의 금리 수준도 중요하지만 네. 한국의 물가를 더 보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전 환율이 또 상승했다고 봐요. 네. 그 말 하나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독자적으로 어떤 금리를 보겠다는 얘기인데 네. 사실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면 전 미국의 상황이 훨씬 더 중요해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잖아요. 미국이 금리를 안 내려도 우리가 경기 위축되면 나 금리 내릴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환율이 폭등하는 거죠. 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갈 수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동안은 조금 더 느슨한 걸 봤거든요. 네. 미국하고 조금 느슨한 걸 봤는데 네. 이렇게 2차 인플레이션이 오면 더 미국과 더 근접하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미국을 더 봐야 되고 예. 한국의 그 기준금리 정책이 네. 통화 정책 자체가 예. 그래서 교수님 생각 어떠신지 좀 궁금해요. 두 가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책임 있는 자들의 한마디 한마디 언론 앞에서 하는 표현들은 소위 구두 개입의 형태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네. 생각하시다시피 네. 그러니까 구두 개입 혹은 미세 조정의 효과가 분명히 있는데 마침 환율이 급등하는 국면에서 그런 표현을 했다는 것은 조금 실수한 부분이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네네. 또 환율이 이렇게 급등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론 지금 금리 동결만 생각해보면 10회 연속입니다. 네네. 10회 연속 계속 1년 넘게 금리를 동결해왔고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2%포인트로 벌어진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와서 환율이 급등했던 거는
한미 기준금리 격차 외에 네. 또 한 가지 변수, 지금 바로 지정학적 불안도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정학적 불안이 얘기되면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을 더 선호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달러가 더 유리하겠다라는 의사결정 때문에 달러 매수로 집중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강달러 현상이 항상 러우 전쟁이 터지거나 뭐 아니면 팬데믹 선언하거나 뭐 이런 공포감이 조성되는 국면에는 공포감을 해칭하기 위해서 달러 선호 현상이 야기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네. 그런 국면에 적절한 발언이었나 하는 생각은 우려감은 들어요. 네. 그래서 환율이 더 치솟으면 우리나라 물가 더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입 물가가 더 급등하고 그러니까요. 그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영어식 표현이지만 higher for longer, 더 높은 금리를 더 오랫동안 유지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야기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물가를 잡아야 될 때 잡았어야 되는데 그 고물가를 못 잡은 상황이 됐고 그러면 2차 인플레까지 온다면 감당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은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해야 되는 또 다른 여건이 조성될 수도 있어요. 그런 뭐 환율 급등이나 물가 급등이나 국제유가 급등이나 이런 상황 속에서는 금리를 다시 인상해야 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전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통화 정책이 결론적으로 보면 참 물가 잡을 때 더 적극적으로 물가 잡았어야 되는데 좀 너무 늦은 게 아닌가 하는 제 평론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문도 교수님도. 네. 저요? 저는 이렇게 고환율이 계속되면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지정학적으로 점점 더 불안해지는 나라가 많아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 중동의 일부 국가들, 남미의 일부 국가들도 지금 정세도 불안해지고 있는 국가도 많고 아직 수습 안 되는 국가도 많은 상황에서 점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국가 간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보인다. 결국 강달러 기조가 계속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많고, 왜냐하면 미국에서 물가 잡겠다고 고금리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다면 이거는 달러의 강세가 당분간 더 유지되는데 지금도 달러 보기가 하늘에 뭐 별따기처럼 어려워서 자국 화폐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문제되는 국가가 너무 많은데 그런데 그런 국가들의 더 어려움이 더 가중된다라는 것은 결국 국가 간의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것 같고요. 하여튼 뭐 그런 상황들이 지금 크게 저는 우려되는 것 같아서. 그 얘기는 정세 불안을 네. 얘기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죠? 네. 그렇게 막 정치적으로 불안한 나라들이 더 경제적으로 힘들 테니까. 왜?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강달러를 유지하는 게 일종의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외국에 수출한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은 사실은 어쩔 수 없이 하는데 반대 국가는 계속 물가가 더 오르는 거죠.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그런 지정학적 우려도 좀 나올 수 있다는 생각도 또 들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한문도 교수님 혹시 뭐 공감이든 반론이든 저는 이제 질문이든. 우리 박 교수님보다 경제를 해박하지 않지만 제가 여쭙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쓴 게 뭐 역사에도 예전부터 있어 왔지만 공식적으로 이거를 뭐 물가 지수라든지 CPI 이런 걸 막 대입하면서 그 안에 어떤 항목들도 변수가 많았잖아요. 또 의장이나 역사적 그런 여건들 때문에 중간중간에 막 구조 항목도 좀 바꾸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거기 비하인드 그 물가라는 게 이제 일부에서 자산 인플레이션을 얘기하거든요. 그거를 과연 지금 적정하게 물가 지수에 반영이 되는지도 나라마다 다르죠. 네. 특히 대한민국이 그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물가는 사실상 미국과 같은 레벨로 구조 항목을 넣으면 사실 더 높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걸 감안하면 이 얘기는 물가 상승의 압력이 더 세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비하인드로. 네. 그러면 그걸 모르지 않을 텐데 하는 총재께서 네. 모르지 않을 텐데 못 올리는 이유는 또 시청자분들이나 저희 좀 알잖아요. 네. 부채가 좀 과다하다 보니까 이게 물가를 잡으려면 올려야 되는데 올리자니 뭐 부동산 PF나 이런 쪽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좀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약간 비쳐요. 제가 볼 때 하는 총재께서. 네. 그러니까 말씀이 중간중간에 바뀌는 게 그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호주, 캐나다랑 우리가 약간 비슷하다. 추세가 이렇게 있어요. 예전에 막 호주, 캐나다가 올리기 직전에 걔네가 지금 4.55까지 갔잖아요. 네.
3.5일 때 비슷하게 맞춰갔다가 다른 나라 유럽 올릴 때는 가만히 있고 그때 뭐라 그랬냐면 워딩을 우리는 호주 캐나다랑 어떤 경제 펀더멘탈이나 금리 통화 정책의 패턴이 좀 비슷한 뭐 커플링 현상이 있다 그랬는데 호주 캐나다 막 올릴 때 또 딴청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다가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게 계속 피해가는 거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걸 타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던 경제의 기본이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려서 잡고 잡혀서 경제가 좀 부담이 되는 수준까지는 다시 인하해서 좀 경제를 살리고 단순한 사이클을 원칙에만 그냥 지켰어도 지금처럼 이렇게 약간 불안한 애매한 불안감이 없을 텐데 그 포션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변명할 것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느끼는 게 뭐냐면 해외에서 보는 시각이 환율이 폭등하면 물가가 오른다는 건 다 알고 그러면 해외에서 볼 때 한국에 대해서 우리가 더듬어 볼 게 작년 재작년에 IMF, OECD, 뭐 이코노미스트 작년 7월에 또 뉴욕타임즈에서 보고서까지 만들었어요. 한국에 대해서. 제가 그거 보고서 야, 심각하게 보고 있구나. 다른 나라들 우리를. 네.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를 분명히 외환 당국이나 다 모니터링을 할 텐데 그런 거에 대한 멘트는 없고 계속 우리 안에 것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뭐 튼튼하다, 뭐하다, 잘 넘어갈 거다. 정부하고 호흡을 맞춰서 풀어간다. 뭐 우리 펀더멘탈 좀 이런 쪽에만 포커스를 맞추니까 실제로 이쪽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준비하면서 투트랙으로 잘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뭐라 그럴까요? 방향성을 순간적으로 잃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어떻게 가야 될지를 또 정부하고도 화합을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정부의 어떤 지금 정책 안전성 이게 또 약하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약간 그 부분을 해외에서는 안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총선 딱 끝나자마자 지금 이 현상이 딱 일어났잖아요. 이틀 사이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던 주주배당 금액을 비교했을 때 예전에 매년 4월이면 환율이 오른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봤어요. 지금처럼 급하게 안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건 다른 뭐 비하인드 리스크들을 해외에서 보고 있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쭈고 싶은 건 그거예요. 정부 정책과 상관없이 해외에서 보는 시각에서 볼 때는 네. 한국에는 지금 펀더멘탈이 약하다고 보고 있는지 그렇다면 당연히 환율이 진정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보는 시각들을 좀 여쭤보시죠. 우리 경제학자. 해외에서는 우리를 어느 수준으로 보고 있고 과연 한국의 경제 펀더멘탈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저보다는 좀 잘 아시니까 네. 좀 설명을 주시면 지금 하는 애 어떤 행보나 이런 것들하고 연결성을 줘서 좀 답을 찾을 것 같아서 좀 여쭤볼게요. 네. 뭐 양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론이요? 네. 왜냐하면 지난주에 ADB에서 또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예. 그 아시아개발은행. 그래서 이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경제 현상을 이제 써놓은 보고서가 발표됐는데 한국 경제 성장률을 종전보다는 올려잡았어요. 그게 높은 성장률은 아니에요. 2.2, 2.3% 성장률이 이게 모든 대부분의 거시경제 지표들이 전년 동월 대비이기 때문에 23년 경제가 1.4%로 정말 GDP 규모의 증가 속도가 가장 그 위기 몇 번을 제외하면 제일 낮았던 데거든요. 그때랑 비교하니까 그때랑 비교해서 2.12% GDP 규모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우랑 비교하면 굉장히 더딘 회복 국면이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종전에 보았던 거는 2.2였는데 이번에 본 건 2.3이다. 요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뭐 대동소이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2.3%로 수정 전망한 그 배경 중에 하나는 대표적인 게 반도체죠. 반도체 가격 올라가고 재고 완화되고 수출이 회복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온전히 서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경기 펀더멘탈하고 좀 다른 거죠. 다른 기존 거죠. 그런 것들이 GDP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외신이나 아니면 국제 기구들이 한국 경제를 평가할 때 그런 수출 경기 혹은 이제 반도체 그밖에 뭐 빅테크 영역에서의 그런 실적 같은 경우는 좀 나름 개선세를 보이고 있고 그것 때문에 경기 진작이 나타나는데 내수가 이렇게 회복되거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전혀 않은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지점에서 이제 일본하고 비교를 좀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고 뭐 저성장이고 불안의 요소가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엔고에 있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일종의 지금 상황, 네. 그러니까 일종의 그 원화가 그러니까 평가절하된 상황. 그러니까 원화가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 우리한테 나쁜 거냐? 오히려 좋은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네. 저는 물론 개인적으로 거기에 동의하진 않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출 잘 되면 좋은 거 아니냐? 우리나라가. 환율 높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환율이 올라간다 해서 걱정을 하지만 네. 반대편에서 우리나라가 수출국인데 네. 그럼 수출 잘 되고 또 우리나라가 계속 성장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고환율 체제가 오히려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이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의견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올라갈 때 모두가 우는 게 아니고 모두가 웃는 게 아니에요.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요. 네. 그러니까 환율도 올라갈 때 모두가 웃는 게 아니고 모두가 우는 게 아니에요. 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우는 거예요. 그렇죠. 어쩌면 집값도 집값이 올라가면 모두가 웃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근데 환율도 역시 수입 기업하고 수출 기업하고 갈리겠죠. 당연히. 근데 지금 24년 경제를 놓고 봤을 때, 네. 22, 23, 24년 경제만 놓고 봤을 때, 저는 이 경제는 가장 중요한 경기의 핵심적인 변수는 물가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잡는다는 면에서 경기 부양이 아니라 경기 부양일 때는 수출 경기가 좋을 때가 좋은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물가 잡는 게 우선인데 강달러가 야기되면 수입 물가 올라가고 강달러가 야기될 때 통상 이렇게 국제 유가도 같이 올라가 주니까 그러면 국제 유가도 오르는데 강달러까지 야기되니까 더 많은 돈을 더 비싼 국제 유가를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 밖에 각종 원자재가. 그러니까 이렇게 물가 잡는 게 우선인 이런 경기 국면에 강달러는 오히려 불리한 요소가 더 많다. 역시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 한국 경제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경제에서는 오히려 불리하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뭐 주신 질문들에 저도 답변 네. 드리고 저도 이제 김광석 교수님께 여쭤보면 일단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그 우리로 따지면 금통위원들의 고민이 하나 있어요. 지표만 가지고 금리 조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표라는 게 물가, 그다음에 경기 관련한 여러 지표들이 있겠죠. 맞죠. 뭐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실업률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 지표가 지금 평균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게 있어요. 이걸 제가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설명을 드릴까 뭐 고민을 하다가 좀 전에 생각이 났는데 마침 한문도 교수님 뵈니까 딱 생각이 났어요. 왜냐면 또 부동산 전문가시니까 부동산 딱 생각나다 생각난 게 세종시 발전 계획을 어느 외부 그냥 민간 연구소에서 들고 왔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세종시 자문위원이어서 그 심사를 하러 갔어요. 그 보고서 잘 써왔는지 보러. 딱 갔는데 기본적으로 부동산 이렇게 진단할 때 여러 가지 그 사회구조적인 거 넣어놓잖아요. 평균 연령은 얼마가 되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쭉 적어온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 예, 지역에 대한 현안으로 평균 소득은 어떻게 되고 뭐 해오는데 제가 웬만하면 까칠하게 안 구는데 민간 연구소들은 사실 정중하지만 까칠하게 정확히 알려줘야 그 다음에 또 그걸 알아가지고 또 잘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잠시만요. 그 발표를 여기서 잠깐 멈추시고 저거부터 얘기를 하나 하자. 뭐 딱 끊었던 게 뭐냐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 세종시 거주자의 평균 연령 뭐 이런 것들 쭉 가져왔는데 뭐라고 했냐면 세종시는 그렇게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다른 뭐 광주나 부산이나 다른 데 많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세종시는 그러면 안 되는 게 이유가 세종시라고 분류되어 있는 게 행정도시로 새로 생긴 신시가지랑 조치원으로 나눠지는데 자 신시가지는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직감적으로 다 알잖아요. 30대 초반이에요. 그리고 조치원 쪽에 있는 구시가지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60이 넘죠. 그럼 양쪽을 가지고 평균 잡아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40대 중반이 되는 거죠. 그렇네. 실제 있지도 않은 사람들의 평균치를 들고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경기 지표가 그런 상황이에요. 무슨 소리냐 하면 미국에서 잘 나가는 군집의 인더스트리, 뭐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빅테크라든가 이런 데는 너무나도 호황이에요. 그런데 저 밑에 전통산업 부분이라든가 서비스 업종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재택근무로 활성화되지 않는 이런 지역은 너무나도 불황이에요. 그런데 이걸 썸해버려서 경기 지표로 그 다음에 물가 지표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와버리면 지표상에서만 보고 예전에는 다 평균 근처에 있었으니까 그래 이렇게 갑시다 하는데
지금은 그걸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운 게 지난번 연준회의 때도 연준위원이 진짜 5대5로 싹 나눠줬어요. 네. 지금 금리를 예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스케줄대로 언제부터 낮추기 시작해야 된다. 올해 3번은 낮춰야 된다 하는 게 있고 아니다. 지금 상황이 경기가 너무 꺼져가고 있고 바닥 민심이나 바닥에서 느끼고 있는 물가 상승이라는 건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물가를 더 잡기 위해서 올해는 금리 인하 없을 수도 있다거나 뭐 이런 보스턴 연준이랑 뭐 그렇죠. 그 미니어폴리스 연준위원으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나눠지는 게 지표가 아니라 현장을 보니까 양 극단이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 부분에 문제가 있고 하는 그의 연준위원들도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아하. 수출을 하거나 반도체나 이런 데는 잘 나가죠. 그런데 우리 내수에 우리 쪽에 가까운 건설 부동산 쪽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그럼 이거 어느 장단에 내가 박자를 맞춰야 되는데 이 고민을 하는 거죠.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환율에 대해서 여쭤보신 건데 기업들은 제일 중요한 게 변동성이 제일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환처리를 많이 해야 되는 기업들은 다 특정 밴드에서 환율이 너무 그 이상으로 안 올라가고 그 이하로만 안 떨어지면 우리는 당초 기대했던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다 계약서가 그렇게 꾸려져 있거나 계약은 안 되더라도 금융상품을 통해서 그걸 해칭을 다 해놓잖아요. 그래서 환율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단기간에 그 밴드 안에서 위든 아래든 벗어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이 그 밴드에서 너무나도 많이 벗어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위든 아래든. 근데 기업들이 지금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고 그 중에서 가장 제일 걱정하는 건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적정 환율 존이 바뀐 거냐. 1,300원대로. 그렇다면 우리가 예전에 금융상품이라든가 계약을 할 때 내가 해외에서 원자재는 얼마에 사와서 어떤 환율에 그리고 팔 때도 환율이 적용되는데 얼마에 팔 텐데 그거 산식을 계산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환율인데 근데 적정 환율이 이게 만약에 바뀐 것 같은 시그널이라면 우리 IMF 외환위기 뒤에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또 2년 계약하기 위해서 계약서 또 쓰고 또 써야 되는데 이걸 어느 또 그 레인지에 맞춰야 되는지 그게 제일 걱정이다. 자, 그래서 김광석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이런 지금 변화들이 목도되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이걸 지금 지켜보고 있는 연준위원들이 연초에 비해서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금리 기조를 바꿀까요? 올해는 그러면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까요? 궁금해. 기조가 바뀌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바뀌어져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면 5.5%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해 왔는데 이제 금리를 뭐 기존 FOMC 회의 때는 점도표상에서 3차례 인하라고 가정을 했었고요. 그 3차례 인하의 시나리오는 제가 보기에는 뭐 7월에 금리 인하를 한번 하고 그리고 9월에 한번 그 상황을 본 다음에 11월에 한번, 12월에 한번 이런 어떤 시나리오로 금리 인하를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정해 본다면.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그 당시 FOMC 회의 때 그때는 이제 보시면 3월 FOMC 때죠. 그때 점도표상에서는 그랬지만 지금 4월 중순쯤에 온 상황에서는 여러 변수들이 더 등장했고 국제 유가가 또 오르고 이런 것들을 또 반영해서 또 물가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의견이 9월 정도로 미뤄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3차례고 어쩌면 6, 7월에 무게를 중심을 뒀다면 시작 시점을 지금 상황에서는 2번으로 줄이고 9월 최초의 금리 인하를 9월로 가정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주어진 30분이 벌써 지나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마무리 의견을 좀 드린다면 일단은 국제 유가 오르고요. 또 환율도 같이 고환율 체제로 오랫동안 머무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수입 물가가 또 오르게 되고 그러면 아마도 5월달, 6월달 물가에 이 국제유가 상승분이 작용될 겁니다. 강달러와 국제유가 상승분이 반영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디스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2%를 향해 내려가는 것, 그게 깨질 수 있다. 그것이 어쩌면 2차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통화정책도 또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도 바뀔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고 더군다나 우리나라만의 변수가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세수 부족, 세수 결손 문제. 세수 결손인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이
지금 부족해진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를 지속할 수 있을까? 전기세 인상을 쉬어갔거든요. 총선을 앞두고. 근데 전기세 인상, 공공요금 인상 이런 것들이 또 같이 우리나라 경제 내적으로 봤을 때 미뤄왔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세수 결손이나 재정 건전성 악화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2차 인플레를 받아들일 거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국면 속에서 2차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민 분명히 우리는 해야 될 것이고 22년부터 24년까지의 가장 중요한 경제 변수는 물가다. 물가가 결국 금리를 결정짓고 나머지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여러분 꼭 지켜보시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 하시면 좋겠고 당연히 이런 것들이 2차 인플레나 higher for longer라는 관점으로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으로 더 오래 지속된다 그런다면 부동산 시장의 반등도 당연히 지연될 수 있다. 반등된다 하더라도 그 반등의 시점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써주는지 안 보여요. 죄송합니다. 마라톤 세미나. 마라톤 세미나. 네. 네. 무슨 얘기 해줄 건지 저요? 저한테 물어봐 주셔요. 죄송합니다. 네. 끝나기 너무 전에. 글자, 자, 글씨가 해서. 자, 우리가 조만간 또 마라톤 세미나에 제 네. 3차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1차에 이어서 2차 때 2배 이상이 오셨었고, 네. 3차는 더 많이 오실 것 같아서 이번에 네.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고, 언제 하냐 물어보시는 분도 많은데, 네. 김광석 교수님에 대해서 제일 요즘 그 수요가 많아요. 왜냐하면 거시 변수가 너무 불확실하니까. 너무 불안해요. 예. 뭘 해주실 건지 말 좀 해주세요. 네, 저희 PD님이 굉장히 애써서 공들여서 이 네. 포스터를 만들어 주셨는데 포스터 한번 제가 올려드려도 될까요? 예. 포스터 좀 띄워놓고 말씀드리면 우리 4명이 함께하는 이 마라톤 세미나 3차 마라톤 세미나고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마라톤 할 겁니다. 5월 25일 토요일이고요. 역시 저는 소위 거시경제 변수, 이 흔들리고 있는 거시경제 변수에 대해서 명확히 진단해 드리고 이 자료를 좀 띄워주세요, PD님. 예. 거시경제 변수 진단해 드리고 그리고 물가, 금리, 시장, 특히 이제 부동산 세미나라고 본다면 물가, 금리, 시장의 연동성을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고 이때쯤 시점이면 좀 전에 말씀 주셨던 총선 이후 그 내부에서 공공 그 임금 변화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좀 진도가 나갈 테니까 말씀 주실 수 있겠죠?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군요. 왜냐하면 5월 초 정도가 되면 네. 그 다음 분기 전기요금 인상분 뭐 이런 것들도 발표가 될 거고 그리고 4, 5월 동안의 국제 유가나 환율 흐름 이런 네.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한 2시간 정도 예. 이렇게 좀 명확하게 좀 진단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